네, 문재인 대통령이 장군 정원과 또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 기본 계획을 방향을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최근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무사 개혁 방안도 곧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이를 포함한 한 주 정치권 소식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던 국방개혁 방향. 먼저 이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발표가 됐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좀 뒤늦은 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현대전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의 지상군 위주의 예를 들면 뭐 전차 부대라든가 이런 대규모 육군이라든가 이러한 전쟁 개념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무기 체계도 완전히 달라졌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군 체계는 사실 육군 중심이란 말이죠, 완전히. 이러한 현대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현대전 개념이 상당히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체계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너무 오랫동안 이 육군 중심으로 개편됐기 때문에 체제가 와 있었기 때문에 이 국방부라든가 합참 위주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의 그 뼈아픈 역사입니다만 과거에 정치 군인들이 쭉 집권을 하면서 육군 위주의 어떤 장성이라든가 권력 결집 이런 부분들이 쭉 이 국군 내에 많이 상존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혁해 나가고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육해 공군의 균형 이 점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처럼 이제 그 과학기술의 무기 발달에 따른 이제 현대전 개념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정비. 예. 그래서 아마 육군에 대한 상당히 감축이라든가 육군 장성에 대한 감축, 뭐 이런 부분들의 축소, 이런 부분들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그 3대 목표가 있죠. 3대 목표라는 것이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정예화, 그리고 이제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는 군대 육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째가 전방위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겠다. 이는 뭐 3대 목표를 가지고 이제 2.0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방금 유 교수께서 지적하신 대로 3군의 균형 발전,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문민화, 뭐 이런 데에 상당히 좀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들로 보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시 되는 부분들이 발표가 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국방이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군 복무 감축으로 인한 국방력의 감소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공세적 신작전 개념의 폐쇄,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뭐냐 그러면 복무 기간에 단축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육군 전체적인 그 병력 이런 부분을 육군의 11만으로 감축을 해서 2022년도는 50만으로 감축을 하겠다 이런 건데, 과연 지금 이 감축하는 부분들이 국방의 원칙으로 봤을 때 효율성과 호혜성과 균형성이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은 북한은 그러면 국력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또는 그런 기조가 있었느냐, 그걸 보고 지금 그런 복무 기간을 감축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이 7년에서 10년. 이거 군 어떤 뭐 정예 병력 이렇게 하면 120만에서 150만 명인데, 우리는 고작 18개월로 22년까지 맞춰주게 되면은 그 18개월 정도 된 숙련화된 병사들과 50만의 군사들로서 북한의 어떤 군사력과 장을 겨룰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국방이라는 것은 1%의 극단적인 가능성을 보고 이제 준비하는 것인데, 이 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세적 작전 신작전 개념의 폐쇄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공세적 신작전 개념의 폐쇄를 한다는 것은 원래 이게 나올 때 송영문 국방부 장관이 사실 단골 메뉴였어요. 공세적 신작전 개념이라는 것은 만약에 북한과 전쟁이 발생됐을 경우에 평양을 우선적으로 점령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에요. 이런 계획인데 국방부 쪽에서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에 대한 대립적 관계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옛날의 안보 개념으로 국방 계획을 바라보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신작전 개념을 폐쇄까지 하면서 이렇게 국방 계획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어떤 비판론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평화를 원한다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런 국방 계획이 거시적인 면에서는 일리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그러면 이
국방개혁 2.0을 보고 우리가 이제 평화가 완전히 왔느냐.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은 어떤 안보적 위험에도 주변국의 군비 증강이라든가 이런 추세가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괜찮느냐. 이런 불안적인 요소는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나 국방부 쪽, 정부 쪽에서 좀 풀어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점이 왜 지금 이렇게 개혁이 됐을까? 지금의 이 시기가 아까 전에 좀 너무 늦었다라는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아무래도 이제 정권 교체라는 측면도 있을 테고요. 개혁 정부라는 측면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만 이제 군 무기, 방위 산업 이런 부분에서 군 비리가 상당히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번에 기무사 문건도 나왔고 기무사의 과대한 권력 얘기도 나왔고 군이 사실상 어떤 개혁의 사각지대 현상으로 있었던 게 사실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대 수술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근데 군 개혁이라는 부분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이라는 것은 이제 무력을 갖고 있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군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과 실제로 명령체가 확실히 자리 잡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송영무 장관이 사전에 뭐 육군 쪽 사람들하고 또 기무사 쪽 사람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던 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예를 들면 장성이 한 60명을 별을 떨어뜨린다 그랬을 때 뭐 굉장한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사실상 기득권이고 그 안에서 내부의 체제였기 때문에 이런 감축을 하려면 실제로 현대전을 그러니까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전차라든가 기존의 지상군 중심의 이런 건 사실 전근대적 성격의 어떤 병력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정하고 해나가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던 거 아니냐. 그래서 송 장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실제로 국회에 와서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땐 넥스트 문제고요. 실제로 그거는 지금 이 문제를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남북 관계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고 또 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고 전향적인 입장으로 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다음의 문제겠죠.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국민의 군대로서 재탄생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히 책임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육해 공군에 대한 어떤 균형 문제, 이것은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 골자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과대한 육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축소하는 이런 부분들로 진행되면은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말씀 크게 봤을 때 아직은 뭐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조율을 나갈 것이다. 그렇죠. 물론 미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방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봅니다. 4차 산업도 되고 AI 시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그런 어떤 군사력 과주는 안 되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군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사실 병력이거든요. 그 병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럼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국방개혁은 뭐 어느 정부에서도 추진해 왔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각이 크게 두 갈래로 갈려져 있습니다. 군사력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첫째 시각은 뭐냐면은 국제 정치적 시각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각국의 외교적 정세와 안보적 정세가 어떻게 달라졌냐, 이런 시각이 있고, 또 한 시각은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일종의 군사력을 위해서 40조 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세금 낭비가 아니냐.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비를 좀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복지로 돌리는 부분도 효용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시각이 두 가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각은 오히려 국제적 시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좀 강하다. 왜냐 그러면은 이런 거죠.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그다음 북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평화라는 기조가 굉장히 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군사력에 대한 부분은 자칫 주장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여론을 굉장히 팽배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이 지금이 굉장히 팽배돼 있고, 또 그런 기조로 해서 국방개혁이 그런 기조 차원에서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사시 국가 안보에 대한 부분, 즉 국제 정치적 차원에서 시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최근에 일본이요 최초로 25조 원, 이 5조 원의 국방비를
증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돈 한 50조 원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일본은 군축을 늘리고 있는 입장이고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마 10.0이라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뭐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 즉 국제 정치 시각에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군축을 해야 되는 군비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그런 형태로 간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어떤 냉정한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육군 병력을 줄인다 그래서 우리 국방력이라든가 군사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말씀도 네. 아니신 것. 중요한 것은 지금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뭐 근대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첨단 무기를 어느 정도나 갖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무기 체계의 변화, 그러면서 이제 기동대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계획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구체적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과연 첨단 무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방력 강화, 이것이 그는 어느 시대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이 좀 맞다고 보여져요. 예, 어쨌든 변화는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뭐 변화를 시도를 했고 앞으로는 좀 더 일정 부분 좀 조율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육군 위주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기무사 관련된 게 사실 요즘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기무사 내용은 여기 빠져 있는 게 앞으로 좀 추후에 좀 더 조사를 하고 나서 별도로 개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기무사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국방 개혁의 전체적인 이 상징성이 기무사 개혁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 기무사 개혁 또한 전 정부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왔던 역대 정부 추진했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가장 뭐 비근한 예로 YS 때도 국방부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기무사 개혁을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재밌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1년 만에 다시 원점을 해결됐어요. 뭐냐 그러면 정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무사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최고 권력자, 즉 대통령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으로 뭐 기무사 사령관 독대법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보다도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의지적으로 활용하겠냐 이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기무사 YS가 당시에 실패한 원인이 여기에 대해서 독대를 안 하고 이렇다 보니까 1년 동안 굉장히 갑갑한 겁니다. 한눈에 정보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다시 독대 기무사령관으로 독대를 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기무사 독대 제압 사령관 독대 제압법도 나오고 관계 법령들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지만은 문제는 그 대통령의 의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 중요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기무사에 대한 계획이 어떤 형태로 저는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일본의 경우가 재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국방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무사령부가 있듯이 일본도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그러면 DIT라 그래서 자위대 비밀 정보부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위대 내에 일종의 고다이라 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 그다음 정보, 인사 이런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수료하는 정예 요원들로 구성해서 한 30-40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특이한 점이 이 부대는 일본에 있어서 운영할 때가 냉전시대부터 운영했다는 겁니다. 냉전시대. 그러니까 총리라든가 국방상, 방위상한테는 일제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위대 내부에서만 운영되는 그런 비밀 정보부대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한 계획을 추진할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기무사가 본연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군에 대한 정보 지원 업무, 정보에 대한 생산 업무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에 어떻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닿지 않을 정도로 만들 것이냐 이게 이렇게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무사 개헌 문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핵심이 실행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밝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보니까 요즘 기무사 내에서도 이 목적을 두고 서로 좀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두 축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기무사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개헌 문건에 대한 내용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개헌 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지금 뭐 실행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그 내용의 타당성을 보면은 결국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와 기각됐을 경우. 기각됐을 경우에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 기억으로 봐도 박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각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들 명분이 쓴다.
국민들이 다시 또 거리로 나올 테고 그 명분을 삼아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실제로 어떤 군을 통한 어떤 권력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대비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차원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비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비라는 게 추상적 대비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 대비라는 것이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이 계엄사 문건이 실행됐을 확률이 큰 거죠. 실제로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다시 과거에 30년 전, 40, 50년 전에 정치 군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친위 구태자적 성격을 가지면서 정권이 군을 앞세우면서 국민을 다시 또 군부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다시 국민을 통제하는 이런 형태로 갈 확률이 컸기 때문에 그 대비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기각됐을 경우의 대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대비라는 측면과 차원이 다르다. 어쨌든 기무사 내부에서 약간 이걸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그 송광호 누구죠? 그 참모장하고 예. 기우진 그 처장은 자기네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도 없고 그냥 대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실행 목적은 예.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있죠. 그 대비라는 게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대비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예. 그러면 그건 결국은 실행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기각됐을 경우 실행했을 것이고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내라는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저는 그래요. 그 당시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광화문에 촛불 다 나오신 분들, 전국적으로 나온 분들은 누가 나오라 그랬던 분들이 아니었어요. 다 국민 자발적으로 나온 분들입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도 있었고 가정주부도 많았고 여성들이 등대에 많았고 뭐 중학생도 있었고 실제로 자발적으로 나온 분들이었고 평화적이고 또 합헌적이었습니다. 합헌적으로 다 나온 분들이 국민 주권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탄핵을 요청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은 상당히 불온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불온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력이 있었고 행정력이 있었는데 왜 군이 그런 걸 준비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이 점은 뭐냐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뭐냐면 정치군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군 내에서 기무사라는 집단 속에서는 자신들이 정치군인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는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민주국가에서 87년 이후에 30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제 수사가 뭐 진행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군인들이 다시 정치로 나오려고 했던 그런 아주 뿌리라든가요, 원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원을 확실하게 알아내야 된다, 수사에서. 기무사가 정치 군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지 하고 않으면 그걸 계시죠. 왜 예. 작성해 기무사가요? 도대체 합참이 있고 또 이제 경찰이 있고 행정력이 있는데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소강원 참모장 그리고 기우진 5처장 다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다 듣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주말 동안 그 내용을 정리한 후에 다시 이제 2차 조사를 해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죠. 일단은 그 둘이 했던 진술 내용은 뭐 조현천 전 사령관이 지시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현천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시를 한 것이다. 본인도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꼬리에 자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윗선까지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한민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죠. 대신에 이제 조현천 사령관 같은 경우에 작년에 미국으로 가서 지금까지 체류 중에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검찰 당국에서라든가 여권을 취소하고 소환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권을 무효한다는 것은 형법상으로 명확한 범죄적 사실이 있을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겠다 뭐 이런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위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 위선으로 가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 실행 의지가 있었느냐? 당신들 말고 다른 위에서 어떤 지시는 없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밝히기 위한 거거든요. 의미 있는 대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석기 사령관이 그 얘기를 했죠. 실행 의지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범죄시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형법상으로 정치 관여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형법상으로 또 내란 음모죄, 예비죄가 있는 것이고, 군 형법상으로도 국가 내란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행 의지가 있다는 것은 실행되지 않더라도 실행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강원 참모장이라든가 또 기구진 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조현천 전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유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 당시 현 상황이 있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실행 의지가 있었으면 왜 문구를 그대로 놔뒀겠느냐. 예. 없애버리지. 이런 어떤 객관적인 정황적인 얘기. 그런데 실행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국회를 무력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각 주요 기관마다 병력을 발견하는 부분. 소위 말해서 기본 수칙에 어긋나는 어떤 계획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행 의지가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석기 사령관의 얘기는 굉장히 앞으로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범죄다 또 실행 의지가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정의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연결식 마치고 이제 좀 당원들도 일상으로 복귀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것은 세상의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제 고 노회찬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발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회찬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빈소에 갔던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도 노회찬 의원의 자살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연결식에 갔던 사람 미화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의당에 있는 관계자들도 미화하지 않았고 또 거기 많은 정치인들이 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그분들이 노회찬 의원의 자살을 미화하기 위해서 거기 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타깝고 비극적인 그 죽음에 대해서 서로 아파했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노회찬 의원이 살아온 과정 자체가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왔고 또 정치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돈 문제, 정치 자금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또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문제 아니에요. 한국 정치에 있어서 안타까운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지 않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는 홍준표 전 대표도 블랙머니에 대한 유혹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안 했겠지만은 하여튼간에 그건 누구나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 속에서 한 진보적인 정치인이 그 고통 속에서 살다 갔는데 이 문제 갖고서 자살을 미화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그 거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또 홍준표 대표가 이 문제를 또 진영 논리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뭐 좌파가 얘기하면 무슨 촌철살인이고 우파가 얘기하면 망반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식의 얘기는 앞으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한국당의 의원들 상당히 많이 가서 조의를 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치 평론하는 입장인데 그 한 정치인의 죽음을 두고 이제 왈가불가 한다는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겁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은 사실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저도 뭐 노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권익과 인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시킨 그런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청렴하냐 청렴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이 문제는 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라든가 다른 정의당의 소위 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권익을 주장했던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던 분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도덕성 하나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치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국회의원을 달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균형적 시각으로 너무 보면은 좀 이건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는 결국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아, 저분은 정치를 계속 하실 분이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를 그냥 완전히 버린다 그러면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한 정치인의 복귀를 염두에 둔 수사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